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김정은의 최측근에서 32년간 최고 기밀을 다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급히 문건을 읽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김정은이 지금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처럼 군림해온 그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철옹성 같던 그 체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딸 하나를 북에 남겨둔 채 32년의 충성을 벌입니다. 도대체 김정은을 그렇게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국에 온 뒤로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2년을 북한 외무성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통역 요원으로 시작해서 부상 자리까지 올랐으니 어르신들 말씀으로 하면 뼛속까지 체제에 절어 산 사람이죠.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부디 남의 나라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이 겪어온 이야기니까요.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그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리명옥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2026년 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외무성 청사 지하 1층 기밀 열람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두꺼운 철문이 잠긴 채 허가받은 간부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의자도 딱딱하고 공기도 탁하고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하고 열람한 문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반납해야 했어요. 가지고 나갈 수도 베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만 담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열람 허가증을 들고 들어가 담당 보위원에게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런 문건을 받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외무성 부상이라는 자리가 그런 문건들을 다루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습관처럼 봉투를 뜯고 문건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4일 새벽 미국의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은신처에 침투했다고. 방공망이 무력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됐다고. 잠자리에 있던 대통령 부부가 미처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생포됐다고. 경호병력이 아무리 두터워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작전 이름은 확고한 의지. 저는 그 문건을 손에 쥔 채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꺼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낀 것은 저 혼자였겠지만 그 떨림을 멈추려고 두 손을 꽉 모아 쥐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수령도 두렵다는 것을. 그 문건이 외무성 내부에 전달된 것은 이른 아침이었는데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긴급 간부 회의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 자리에 앉아서 상급 간부들의 굳어진 얼굴들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나서야 지도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 낭독됐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비상경계 수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수령동지의 신변 보호를 위한 특수부대 훈련 강도를 즉각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도 함께였습니다. 낭독이 끝난 뒤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이 일 저 일 다 겪어온 간부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저는 그 지시문 한 줄 한 줄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령이 이 사태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에 저런 지시가 내려온 것임을
외무성에서 30년을 일해온 저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철벽 같다고 믿어온 그 체제가 실은 속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 모두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저도 그 얼굴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사실 저는 참 먼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제 인생 전부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르신들 가운데 함경도 함흥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함흥시 성천강 바로 옆 작은 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이면 성천강에서 멱을 감고 강변 모래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였어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일 때면 그게 그냥 눈이 부시게 예뻤습니다. 어머니는 무더운 여름날이면 꼭 냉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직접 반죽해서 눌러 만든 국수에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를 부어주시던 그 맛이 지금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냉면 좋아하시죠? 그 시절엔 배가 고팠어도 마음만은 참 넉넉했습니다. 아버지는 함흥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살림만 하셨어요. 우리 집엔 자식이 셋이었는데 제가 맏이었습니다. 가을이면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느라 며칠 밤을 새우셨고 나는 그 옆에서 졸면서도 배추를 날랐습니다.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 버무리는 어머니 손이 얼마나 빠르고 능숙했는지 그 손을 바라보던 어린 나를 지금도 선명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그 평범하고 소박했던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때였습니다. 제가 평양에 처음 올라온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도 인민위원회에서 평양 외국어대학 추천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역전까지 배웅을 나오시면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보면 제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차가 함흥을 벗어나던 그 순간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성천강 고비가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고향을 떠나는 마지막 풍경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평양에 도착해 처음 밤을 보낸 기숙사 침대 위에서 저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손의 온기를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요. 18살짜리 여자아이가 고향을 떠나 처음 혼자 맞이한 밤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고 외무성 통역 요원 시험에 붙은 것이 22살이었어요. 외무성에 발령받던 날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외무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배급증이 따로 있고 봉사상점이라고 우리로 치면 특별직원 매장 같은 곳에서 쌀하고 고기를 살 수 있고 창정거리 간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함흥에서 옥수수죽으로 버티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건 딴 세상이었어요. 처음 봉사상점에서 흰쌀 한 봉지를 사들고 나오던 날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한테 쌀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뭔가를 처음으로 이룬 날의 그 기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32년을 외무성에서 살았습니다. 대미 협상 통역으로 수십 차례 회담장을 따라다녔고 과장을 거쳐 부상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이었죠. 딸아이도 평양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고 저는 전용 차량을 타고 외무성을 오가며 누가 봐도 잘 나가는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무성 내부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료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졌어요.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다음날 자리가 비어있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방식에 이미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1월 그 아침, 저는 그 문건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것인가? 32년 동안 충성을 바쳤던 그 체제가 실은 스스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령이 두렵다면 우리는 다 무엇인가?
그 질문이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짓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기밀 열람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철문이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제 인생의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었어요. 23살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얼굴이요. 여러분, 그 복도를 걷던 제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눌러 담았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한 기억 있으신 분 계시죠? 우리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목숨과 직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32년 동안 표정 관리를 하며 살았고 속마음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문건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는 새에 잡혀갔다는 그 소식이 왜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나중에 한참을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문건을 읽는 순간 저는 우리 수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지시문이 내려오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수령도 한낱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알이 무섭고 밤이 두렵고 내일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두려운 사람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너무도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삶이 더 이상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23살 피아노를 사랑하는 제 딸. 그 아이가 평생 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정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해 보이는 그 불빛들 너머로 지방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굶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외무성 간부로 살면서 제가 외면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서서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문건의 글자들이 떠올랐어요. 방공망 무력화, 30분, 생포. 그 단어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정거리 아파트 창밖으로는 평양의 밤이 여느 때처럼 조용히 깔려 있었고 옆동 창문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32년을 그 침묵 속에서 살아온 저도 그 침묵의 공모자 중 한 명이었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 또 하나의 소식이 외무성 내부에 전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잠수함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물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몇 달이고 물속에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들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무기예요. 지금까지 그런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잠수함을 한국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외무성 회의실에서 그 내용이 낭독되던 순간 저는 간부들의 얼굴에서 그전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눈빛에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그 당혹감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32년 동안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겪었는데 그날 그 회의실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솔직한 감정이 읽힐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우리 외무성은 그 즉시 대응 문건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실무 책임을 맡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부에 올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32년 동안 그런 문건을 수없이 써왔습니다.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일이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줄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웠습니다. 제가 쓰는 이 문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체제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는 저만큼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해오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령 동지께 올리는 보고서 내용 중에 표현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저보다 직급이 높은 선임 부상, 저와 15년을 함께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현황을 분석하는 문건에서 기술적 용어 하나를 잘못 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표현 차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타 수준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상급자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수령 동지를 오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임 부상은 얼굴이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위부 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양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교양 처리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북한 외무성에서 그 말이 나오면 다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요. 그분은 조용히 일어났고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서류 가방도 외투도 그대로 의자에 걸린 채였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방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로 돌아오는 전용 차량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15년을 함께 일한 그분의 마지막 표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굳어진 얼굴, 아무 말도 못하던 입술, 의자에 그대로 걸린 외투, 그게 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부상이라는 자리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 동네에서 멀쩡하게 잘 살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먹먹한지요.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무성 회의실에서도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아서였어요. 딸아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라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아챌 겁니다. 어미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꾹꾹 참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그 밤을 버텼습니다. 어르신들도 자식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사귀셨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잠자리에서 끌려나가던 그 새벽, 15년 동료가 회의실에서 보위부 인원에게 끌려나가던 그 오후,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꾸 겹쳐졌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저는 그 이틀 사이에 2번이나 목격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안에서는 어떤 자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아이만큼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각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달랐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그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조금씩 금이 가던 그릇이 어느 순간 와장창 깨지는 것처럼요. 그 깨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는 북한에서 살아본 분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그 세계에서는 죄가 되니까요. 그렇게 2월이 시작됐습니다. 외무성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대응 문건이 오가고 상부에서는
연일 강경 대응 입장을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건들을 받아 처리하면서 이 문건들이 실제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수없이 강경 입장을 내세웠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배를 고른 사람들이 있었고 겨울이면 연탄도 구하지 못해 냉방에서 버티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무성 문건에 그 이야기를 쓴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32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평양 시내의 풍경도,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들도 예전과 같은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외무성 청사 앞에서 정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서 있을까? 진심으로 이 체제를 믿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어르신들,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3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깨진 것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러시아 출장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외교 실무 협의에 우리 외무성 대표단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북러 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국경 너머의 세상.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씨앗은 그날 이미 제 마음속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음악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 교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는 그 얼굴. 그 아이가 얼마나 피아노를 좋아하는지 저는 압니다. 연습실에서 밤새 건반을 두드리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했습니다.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연주하고 하고 싶은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32년을 일하면서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딸아이한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진을 다시 집어넣으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만은 그날 밤 분명해졌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무렵 외무성 복도를 걸을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표정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지요. 북한에서는 표정도 관리 대상입니다. 무표정하게 있으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명랑하면 사상이 해이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딱 알맞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 그게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그 기술을 연마해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표정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그 고통이요. 그렇게 2월의 첫 주가 흘렀습니다. 러시아 출장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열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무거운 열흘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버틸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매일 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열흘 후면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되뇌면서 가슴 한켠에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출장까지 열흘이 남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외무성에 출근했습니다. 대응 문건 작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른 아침에 외무성 청사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보위부에 끌려나간 그 선임 부상의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랍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다 치워버린 것이었어요.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사진 한 장도, 메모지 한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라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저한테도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
그날 아침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어르신들, 우리 사는 동네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사라지는 일이요. 물론 지금 한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무성 안에서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높은 자리일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32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무렵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그 무렵 외무성 내부에는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령 동지께서 동해 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하셨다는 소식이 내부에 전달됐습니다. 어르신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일반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날아가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설계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무기예요. 발사 소식은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외무성 내부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전과 다르게 느꼈던 것은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하필 그때가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외무성에서 32년을 일한 저는 그 타이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겁을 먹었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안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더 당당하게 구는 사람이요. 그때 저는 그것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 무렵 외무성 동료 누구와도 속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어요. 누가 보위부에 보고할지 모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어르신들,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무렵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외무성 구내식당에 가도 수저를 들다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요즘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 문건만 쓰다 보니 그런가 보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웃는 척하는 것도 이 세계에서 익혀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만큼은 누구보다 잘 갈고 닦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하루는 퇴근 후 혼자 외무성 근처를 걷다가 장마당 쪽으로 발길이 닿았습니다. 어르신들, 장마당이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단속 대상이었는데 나중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그냥 두게 된 곳이에요. 저는 외무성 간부로서 굳이 장마당에 갈 일이 없었지만 그날은 왠지 그쪽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좌판이 줄지어 있었고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지쳐 보였습니다. 쌀값은 비싸고 팔리지 않는 물건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아주머니, 낡은 신발을 내놓고 조용히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 그 모습들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외무성 간부로서 그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장마당을 걸으면서 저는 그것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출장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저는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음악대학 기숙사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딸아이는 그날 유독 밝았습니다. 다음 달에 학교 발표회가 있다며 연습 중인 곡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어요. 야상곡이라는 곡을 연주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야상곡이라는 것은 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잔잔하고 서정적인 곡이죠. 딸아이가 그 곡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요.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척했지만 실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자리에 가야 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이 체제 말고요. 어르신들, 자식이 좋아하는 일을 맘껏 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세상 모든 어미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딸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딸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악보가 삐죽이 나와 있었어요. 손때가 탄 악보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으면 악보가 저렇게 됐을까? 저는 그 악보를 살짝 잡아당겨 펼쳐보았습니다. 온통 연필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세게, 여기서 숨 고르기. 그 표시 하나하나가 딸아이의 땀이었습니다. 저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집어넣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딸아이한테 밥을 많이 먹으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단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성공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미사일을 만들고 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저는 직업상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덜 굶을 수 있었을까. 장마당 할머니가 팔지 못한 낡은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와 불을 켜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외무성에 취직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함흥 성천강 옆 작은 묘소에 계십니다. 저는 그 묘소에 마지막으로 가본 것이 몇 년 전이었는지 그날 밤 기억을 더듬어 보았는데 가물가물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멀다는 핑계로 묘소 한번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불효딸이었어요. 어르신들, 부모님 생각은 왜 이런 힘든 순간에 더 간절하게 나는 걸까요? 저는 그 밤 혼자 앉아서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출장까지는 이제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닷새를 하루하루 세면서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무서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32년을 버텨온 사람이 이제 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그 닷새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외무성에 출근하고 문건을 쓰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매 순간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도를 다시는 걷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동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잃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무서운데 동시에 그것들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외무성 서랍 안에는 제가 32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표창장, 함께 찍은 사진들, 오래된 수첩들. 저는 퇴근 직전에 그 서랍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여기에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평생을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재산이든 인간관계든 말이에요. 저는 그 서랍을 닫으면서 오래전 함흥역전에서 기차에 오르던 18살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빈손으로 떠났는데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러시아 출장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안을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창정거리 아파트, 방 3칸, 혼자 살기엔 넓고 가족이 살기엔 비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부엌 선반에는 딸아이가 명절에 갖다 준 도라지 정과 봉지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 하나 먹었습니다. 달고 쫄깃한 그 맛이 혀 위에서 천천히 녹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짐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출장 가방에 외무성 서류 몇 부와 속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을 받으니까요. 불을 끄고 현관을 나서면서 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공간 속에 32년의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눈을 감고 딸아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돼야 했습니다. 어르신들,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32년의 리명옥을 내려놓고 새로운 누군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리는 마음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습니다. 성천강이 있는 함흥은 더 멀리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저 이제 갑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딸아이도 지켜봐 주십시오. 블라디보스토크는 추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의 러시아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어요. 숨을 들이쉬면 코안이 따끔했고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우고 공항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 바람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흥의 겨울바람도 이랬거든요. 성천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 귀가 떨어질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기억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출장단의 일원이었고 아무도 제 속마음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 외무성 대표단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단장은 저보다 직급이 높은 국장급 간부였고 나머지는 실무 담당자들이었어요. 숙소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방은 각자 따로였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려면 반드시 단장에게 보고를 해야 했어요. 그것이 해외 출장단의 규칙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외국에 나와서도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감시받는 사람도 서로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 묘한 분위기가 해외 출장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지만 그날은 그것이 너무나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일정은 러시아 측 담당자들과의 사전 인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어요. 32년 경력의 통역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외교적 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통역을 하는 와중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입으로는 외교 언사를 뱉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이중적인 상황이 이상하게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동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맞장구를 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1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장이 짧은 개인 시간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그 1시간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르신들, 사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결심의 기회로 삼은 것은 평양을 떠나기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연락을 취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접촉해 왔는데 그중에 한국계 브로커와 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아니었고 외무성 업무 중에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었어요. 저는 출발 전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그 연결고리를 더듬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벼랑 끝에 서면 발밑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자유시간을 이용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을 살피면서요. 혹시 동료 중 누군가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아둔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커피를 시켰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의 그 느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어디선가 굴러온 사람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뒤 밤 11시 호텔 뒤 골목에서 기다리겠다고요.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도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아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커피를 다 마시고 다른 시간에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발표회 날 야상곡을 연주할 그 아이를요. 저는 그 발표회를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동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들, 자식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왜 사라지는지 설명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아픈 이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꼭 나중에 다 말해줄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반드시 설명해줄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외교 협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통역을 했고 식사를 했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2년 동안 표정 관리를 연습해온 저였지만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연기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시계를 세고 있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이 됐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짐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출장 가방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더 챙기지 않았어요. 외무성 신분증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40분이었습니다. 이제 20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20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함흥 성천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이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 딸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열어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호텔 뒤편 골목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그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르신들, 그 바람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골목 안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노랗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 아래 서서 숨을 고르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호텔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는 걸으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고 내일 이동한다고요.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국경 방향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핀란드까지 러시아 대륙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 그 순간 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골목 끝에 낡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불빛들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에서는 제가 없어진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호텔방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면 그때서야 알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미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발표회가 언제라고 했더라. 다음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발표회 날
그 아이가 연주하는 야상곡 소리를 저는 들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언젠가 그 아이가 원하는 무대에서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차를 탄 것이었습니다. 차가 도시 외곽으로 벗어났습니다. 불빛이 줄어들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러시아의 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을 감시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느낌이 뭔지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그 느낌이요. 저는 눈을 뜨고 차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오랫동안 별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 러시아 벌판 위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별 하나가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두렵고 외롭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가로질러 저를 모르는 세상 쪽으로요. 그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가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히터 소리, 바퀴가 노면을 구르는 소리, 가끔 지나치는 트럭의 불빛, 그것들이 뒤섞이며 밤을 채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끝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았으니까요. 새벽녘에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마을 외곽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낡은 창고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선족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따뜻한 국물을 내주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국물이 무슨 맛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된장을 풀어 끓인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게 뜨겁고 짭짤하고 또 달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내줬을 뿐인데 그 온기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새벽 그 된장국 한 그릇에서 느꼈습니다. 그 부부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창고 안쪽 작은 방에서 쉬었어요. 문을 잠그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일지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테니 이미 외무성에 보고가 됐을 겁니다. 보위부가 움직였을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에 연락이 갔을 테고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저를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이틀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동수단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러시아 땅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여정인지 아십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 광활한 대륙을 그냥 통과해야 했어요. 저는 가짜 신분으로 만든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서류였어요. 어르신들, 그 서류를 손에 쥔 순간 제가 이미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리명옥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름으로 32년을 살았는데 그게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브로커와 나란히 걷지 않았어요. 그냥 앞뒤로 떨어진 채 각자 이동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걸었습니다. 외무성 부상으로 32년을 살았던 저인데 그날은 그냥 평범한 러시아 시골 아주머니처럼 보여야 했어요. 어르신들, 그게 얼마나 낯설고 또 이상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런데 동시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익명의 느낌이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기차에 탔습니다. 객실 안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아주머니들이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시끄럽고 북적이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차를 타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북한 기차는 오래되고 느리고 사람들이 다 지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낯선 풍경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역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베리아 벌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자작나무 숲이 쉼없이 지나갔어요. 하얗고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광경이 어찌나 넓고 아득하던지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상하게 차오르는 무언가인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차가 잠깐 정차한 어느 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문하는 제복 차림의 사람들이 객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짜 서류를 쥔 손이 떨렸어요. 어르신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앞사람이 서류를 내미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요. 어머니, 제발 이 한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검문하는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려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분을 참았던 숨인지 몰랐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브로커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핀란드 국경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따라 다시 차에 탔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여정 내내 딸아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발음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그 이름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흐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차창에 붙었다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함흥에서 보낸 첫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두꺼운 솜저고리를 입혀주시던 그 손이요. 이제 그 손을 다시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입혀주신 그 온기가 지금 이 추운 길 위에서도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핀란드 국경을 넘은 것은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국경을 넘는다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뛰거나 숨거나 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저는 차 트렁크에 숨지도 뛰지도 않았습니다.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가짜 서류와 함께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총소리나 발각의 위험보다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 사실이요. 검문소 직원이 제 서류를 들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초였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경선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브로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오랫동안 참고 참다가 비로소 울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왔을 때 그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아이 생각, 어머니 생각, 함흥 성천강 생각, 32년의 외무성 생각이 다 뒤엉켜서 흘러나왔습니다. 헬싱키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핀란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이 많았어요. 곧게 자란 나무들이 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요하고 깨끗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떤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지요. 어르신들, 저는 그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내 표정으로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날 아침 처음으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헬싱키 시내로 들어서자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브로커가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이 메었어요. 그냥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핀란드의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국 대사관 방향으로요. 어르신들,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헬싱키까지 열흘 남짓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이 32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보낸 밤들, 창고에서 보낸 낮들, 기차 안에서 가슴 졸이며 버틴 시간들. 어르신들, 그 여정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들니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힘들기였으니까요. 누군가가 시켜서 버티는 것과 내가 원해서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 여정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딸아이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오늘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을까? 엄마가 사라진 것을 알고 놀랐을까? 걱정하고 있을까? 그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부모가 자식 때문에 힘을 내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 아이 생각을 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건물 외벽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태극기를 처음 눈에 담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흰 바탕.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본 이후로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같은 핏줄의 나라, 같은 말을 쓰는 나라. 분단이 되어 70년이 넘었지만 저는 그날 그 깃발 앞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뼛속으로 느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요. 저는 대사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리명옥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으로 한 발을 들였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번에는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사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를 안내한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한국말을 썼는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어와 같은 말이었지만 어딘가 부드럽고 낯선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70년이 넘는 세월이 말소리 하나에도 이렇게 쌓여 있구나. 어르신들, 남북이 원래 하나였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작은 차이에서 얼마나 오래 갈라져 있었는지를 실감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분명히 알아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흘을 보내는 동안 제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 말을 알아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날만큼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가 하나 있었고 탁자 위에 물과 과자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저를 위해서요. 북한에서는 제가 부상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랫사람을 챙겨야 하고 언제나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랫동안 긴장하며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어디서부터 풀려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 됩니다. 저는 그 소파에 앉아서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그냥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었어요. 32년이 그렇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밥은 드셨습니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어르신들 힘드셨죠?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아요.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심인지 감시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원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외무성 부상이라고 밝혔을 때 대사관 쪽에서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 최고 위급 외교관이 핀란드 헬싱키에 혼자 나타나 보호를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뜻밖의 일입니까? 저도 제 처지가 제 처지인지 실감이 잘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직원들이 차례로 들어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외무성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2년 동안 일한 곳이었으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꾸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문답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3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이제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북한 외무성 고위 간부가 핀란드 헬싱키에 나타나 보호를 요청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외무성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2년 동안 일한 곳이었으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꾸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숨도 조심해야 했거든요. 한숨을 쉬면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한숨 하나를 마음껏 쉬는 그 느낌이 작고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보낸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한테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어요. 침대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 헬싱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러시아 출장 중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외무성에서 그 아이한테 연락이 갔을 테고, 혹시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이 어미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 밤을 뒤척이며 버텼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이 한국 본국에 연락이 닿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국가정보원 쪽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헬싱키의 거리가 내다보였어요. 어르신들, 핀란드는 북쪽 나라라 겨울이 길고 어두운 곳인데 그날도 오후 2시쯤 됐는데 벌써 하늘이 어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밝았어요. 상점 불빛들이 켜지고 사람들이 빛 속을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평양의 불빛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의 밤도 나름의 불빛이 있었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불빛이 많았어요. 이 도시의 불빛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차이가 어딘지 모르게 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낮에는 가게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저녁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어르신들, 그 풍경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누가 따라오는지 돌아볼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 조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런 거리를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없이, 눈치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는 삶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직원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로 가시게 됩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그 도시 이름을 제가 얼마나 다르게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외무성에서 32년을 적대시하는 곳으로, 경계해야 하는 곳으로 배워온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리로 간다는 것이었어요. 어르신들, 사람 일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안식처가 되는 일이요. 직원이 이동 날짜와 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지만 솔직히 절반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가면 딸아이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어미를 용서해줄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엄마를
그 아이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만큼은 무언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딸아이에게요.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란다. 언젠가 반드시 너한테 말해줄게. 직접 눈을 보면서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이튿날 아침 출발이었습니다. 직원이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겨다 줬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마움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래 익숙하지 않았던 탓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감사를 표하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받은 것에 너무 감격하면 그전까지 부족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작게 연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여러 번 말했어요. 어르신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딸아이한테 안부를 전할 방법이 없겠느냐고요. 물론 된다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고 안정이 되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딸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엄마가 반드시 다시 만나러 갈게. 그 말들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르신들, 이산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나거나 결국 영영 만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 아픔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실감했습니다. 딸아이와 저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아픔이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날 밤 이산가족 상봉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외무성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번 봤던 장면들이요. 50년, 6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던 모습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그 공포. 그것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눈물의 언저리에 서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만큼은 무언가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딸아이에게요.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거란다. 언젠가 반드시 너한테 말해줄게. 직접 눈을 보면서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요. 잠들기 직전, 아주 잠깐 딸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상곡이었어요. 밤의 노래.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하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산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한반도의 산은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능선이 흐르는 모양이 닮아 있어요. 저는 그 산들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하나의 땅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라놓은 것은 사람이고 원래 산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 그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 내려야 하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는 땅이요. 저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들, 그 착지의 순간이 단순한 비행기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32년의 외무성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세계 전체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착지의 충격처럼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절차는
일반 승객과 달랐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미리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별도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공항 건물 안을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면세점 불빛들,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여행 가방들,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향기,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인데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낯설었어요. 어르신들, 평양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달랐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경직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서 나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나라에 왔는데 나는 아직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것이 탈북자들이 남한 땅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먼저 와서 살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은 이 낯설음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저보다 훨씬 어렵게, 훨씬 외롭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분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제 처지도 쉽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이 나라에 온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국정원 직원 중 한 분이 차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천천히 가시면 된다고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달렸어요. 어르신들, 차가 얼마나 많던지요. 평양에도 차가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건물들이 쭉 이어졌어요. 아파트, 상가, 공장, 또 아파트.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풍경이 어찌나 낯설던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이 그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국정원 특별보호시설이었어요. 일반 탈북자들이 가는 하나원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외무성 부상이라는 신분 때문에 별도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배려인지 경계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배려이기도 하고 보호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이해해 나갔습니다. 시설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방을 안내받고 짐을 내려놓았어요. 짐이라고 해야 출장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텔레비전, 창문, 창밖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어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겨울이라 잎이 없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파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나무는 비어 보이지만 속에 봄이 담겨 있잖아요. 어르신들 함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집 마당에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앙상하게 말라 있다가 봄이 되면 어느새 연두색 잎이 돋아나던 그 나무요. 어머니가 그 나무 옆에서 빨래를 넣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나무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언젠가 다시 채워질 것이라고요. 첫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것들을요. 어르신들, 제가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물론 평양에서도 간부식당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밥상에는 뭔가 달랐어요. 한국 된장찌개 맛이 함흥 어머니 된장 맛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찌개를 먹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같은 재료, 비슷한 맛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갈라져 있었는지가 밥상 위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그 달름 속에서도 분명히 닮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그 민맛이요. 그것은 같은 곳에서 온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저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발표회는 있었을까? 야상곡은 잘 연주했을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자식 걱정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을수록 더 커지죠. 저는 매일 밤 그 아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잘 있어야 한다. 어미가 반드시 찾아갈 테니. 어느 날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듣고 싶다고요. 딸아이가 연습하던 야상곡을 누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요. 직원이 웃으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닌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도 낯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담당 직원이 작은 라디오를 가져다 줬습니다. 클래식 방송이 나오는 채널이었어요. 저는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침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어요. 야상곡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십 번 들어온 그 연습 소리가 귓가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담당 직원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정보 수집 목적으로 묻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그냥 사람으로서 말을 걸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라고요. 함흥 성천강 근처에서 직접 길러 만든 된장으로 무랑 두부랑 넣어서 끓인 찌개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된장찌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요. 어르신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국 텔레비전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담당 직원이 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켜줬어요. 어르신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드라마였는데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장면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밥상 위에 반찬이 몇 가지인지 세어봤습니다. 10가지가 넘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환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어르신들, 배부른 것이 당연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배급이 끊기면 사람들은 굶습니다.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며칠 후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깥 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요.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직원 동행하에 짧게 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르신들, 밖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밖에 나가는 것은 늘 목적이 있었어요. 출근, 출장, 회의. 그냥 걷고 싶어서 나가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외출한 날, 저는 작은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직원이 옆에 있었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어르신들, 한국의 2월 공기는 차가우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차가움과는 다른 차가움이었어요. 이 땅의 공기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의 공기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된 물건들이 보였어요. 과일 가게에는 빨간 사과가 쌓여 있었고 꽃집 앞에는 색색의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인데 꽃이 있었어요.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딸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 꽃들을 보여주고 싶다. 어르신들, 자식한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랬습니다. 한국의 2월 하늘은 파랬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북쪽 어딘가에서 딸아이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분단이 땅은 갈라놓았지만 하늘은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통해 딸아이에게 마음을 보냈습니다.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어르신들, 저는 그날 저녁 시설로 돌아와 처음으로 일기 같은 것을 썼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첩 하나를 가져다 줬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날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파란 하늘, 꽃집의 꽃들,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딸아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직 부를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이름을 마음껏 부를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처음인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르신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혼자 편의점에 들어간 날을 잊지 못합니다. 담당 직원이 잠깐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혼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들어가면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32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눈치를 보는 것이요. 그런데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알바를 하는 청년이 고개만 살짝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딱 그 한마디요. 저를 살피거나 의심하거나 어디서 왔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손님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인사 한마디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어디든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그날 편의점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많았어요. 라면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맵기도 다르고 국물도 다르고 봉투 색깔도 제각각이었어요. 과자, 음료, 빵, 컵라면. 어르신들, 저는 그 중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방법도 몰라서 잠깐 들고 서 있었어요. 직원 청년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여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저는 뜨거운 물을 받아서 뚜껑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나고 뚜껑을 열자 면이 풀어져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한 국물이 따뜻하게 넘어갔어요. 어르신들, 그게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그렇게 울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데서 내가 원해서 내가 고른 것을 먹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요. 시설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담당 직원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외무성에서 있었던 일들, 32년 동안 겪어온 것들, 그리고 딸아이 이야기를요. 어르신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서든 말을 하면 그것이 보고되고 기록되고 언제 꼬투리가 될지 모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말을 그냥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저는 그것이 낯설면서도 조금씩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은 말을 해야 삽니다.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입을 열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치유인지요. 저는 말을 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담당 직원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딸아이가 평양음악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확인이 됐다고요. 어르신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이 멀쩡하다는 소식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말없이요. 그게 또 고마웠습니다. 어르신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이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발을 디딘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버스를 타는 방법도, 물건을 사는 방법도, 이 나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도요. 가끔 말투가 달라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때 저는 잠깐 멈추고 다시 말합니다. 북한식 표현 대신 남한식으로요. 그것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어르신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라져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요. 자유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유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자유였습니다. 32년 동안 그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없는지도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없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처음 가져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매 순간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혹시 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도 북에 두고 온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딸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함흥 성천강 옆 어머니 묘소도 생각납니다. 어머니, 제가 잘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무성 복도를 함께 걸었던 동료들도 생각납니다. 그분들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까요? 말 못하고 사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도 생각합니다. 장마당에서 낡은 신발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할머니, 배를 고르면서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어르신들, 그분들이 저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저는 이제 그 말을 다른 마음으로 합니다. 예전에 외무성에 있을 때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체제를 위한 통일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통일은 다릅니다. 사람을 위한 통일입니다. 북쪽에 있는 딸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통일이요. 북쪽 주민들이 배골치 않고 말 한마디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통일이요. 어르신들, 우리 세대에 그 통일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산가족으로 평생을 사신 어르신들이 생전에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날이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한강이 흐르듯이 세월도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흐릅니다. 그 흐름이 언젠가 남북을 하나로 이어줄 것이라고 저는 이 땅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믿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혼자 걸어본 날이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 없이요.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고 시설 근처 골목을 잠깐 돌아온 것이었지만 그 짧은 걸음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동네를 산책하시듯이요. 골목 어기 떡볶이 가게에서 달콤하고 매운 냄새가 났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릴 적 함흥장터에서 맡던 냄새와 어딘가 비슷했어요. 다른 재료인데 닮은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상한 곳에서 자꾸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리명옥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두렵지만 설렙니다. 32년을 살아온 세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에 서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떨리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만 허락된 것은 아니잖아요. 55살의 저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언젠가 이 땅에 오는 날 엄마가 미리 닦아둔 길 위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상곡을 연주하며 웃는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단의 아픔이 하루빨리 끝나는 날이 오기를,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통일되는 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겨울 햇살이었는데도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햇볕을 얼굴에 받으면서 함흥을 생각했습니다. 성천강 옆 흙길을 걷던 어린 시절이요. 그 시절 저도 이 햇볕 아래를 걸었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햇볕이었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 햇볕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오랫동안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 며칠 뒤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가면서 클래식 채널로 맞춰놓았어요.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다가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그게 야상곡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연습하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처음 몇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딸아이가 연습실에서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집중한 얼굴로요. 저는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어르신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로도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있습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라면 더더욱요. 음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야상곡을 들었다. 내가 보내준 것 같았다. 고맙다. 기다려라. 반드시 만나러 갈게. 저는 그 문장들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려는지 하늘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2월의 끝자락이었지만 햇살이 며칠 전보다 조금 더 길게 마당에 드리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봄이 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들, 한국 땅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치였어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배급이 올 것인지, 보위부에 불려갈 것인지, 오늘 누가 사라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딸아이가 이 땅에 오는 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자유입니다. 오늘 리명옥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 하나를 얻기 위해 32년을 버텨온 그 삶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